민변이 어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은요, 국회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국민 동의 청원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돼야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되돌아보면 지난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 권영길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는 이상민, 권인숙, 장혜영 의원 등이 법 통과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평등법 등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죠.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 제정에 만약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차라리 건전한 사회일 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선됐습니다. 거대 정당에서 만 36세 당대표가 탄생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오늘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거 인터뷰 몇 번째 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예. 먼저 당선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예상을 했을 때랑 막상 당대표로 꽃다발을 받았을 때 느낌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제가 당대표라는 좀 과분한 자리를 제가 책임지게 된 것은 결국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전달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비평가 입장에서나 아니면 정치를 평론하는 입장에서 했던 말들과 다르게 제가 이제 거꾸로 평론의 대상이 되고 제가 하는 행동들이 실제 당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네. 훨씬 더 진중하고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셨는데 또 당원 투표에서는 약간 수치가 달랐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하셨어요. 이 표심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나 대표님도 우리 당에서 오래 정치해 오시고 또 좋은 성과를 많이 내셨던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당원들과의 소통이 또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 대표님 또 주 대표님 그리고 또 홍문표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이런 분들이 대선 과정에서도 저희 당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 당장 이 대표가 되면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당직 인선인데 당직 인선 앞으로 어떤 방향성, 어떤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가 사실은 뭐 좀 오만하다 소리를 들을까봐 미리 당직 인선을 그 해당 대상자들께 알려드리지 않았었는데요. 네. 약간 오늘 제가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보고 놀랐던 것이 그 여성 최고위원이 3분이나 이제 그 자력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원래 뭐 지명직 최고위원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대변인도 그렇고 뭐 여의도 연구원장도 그렇고 여성분들을 사실 좀 최적의 인물이라고 고려해서 제가 인선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지도부가 잘하면은 굉장히 다수의 여성들로 구성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네. 보통은 이제 여성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채워넣는 형식이기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최고위원들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제가 나중에 내정한 인물들이 만약 공개가 되면은 그분들은 제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최고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고른 거거든요. 근데 아마 좀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다들 여성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런데 이번에 최고위원이 여성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거에 뭔가 변화를 갖지는 않으실 건가 봐요. 계속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원래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여성들이 지금까지는 여성 한 자리를 할당제에 의해 가지고 많이 득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할당제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경쟁의 장이 공정해지면은 전 여성들이 불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결과를 보면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위주의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여성분들이 메시지를 내고 또 이렇게 당원들과 소통하는데 어떠한 불리함도 없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랬더니만은 이번에 전당대회부터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저는 여성의 어떤 정치 참여라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라는 어떤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촉진되는 그런 어떤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걸 또 온라인과도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토론 배틀 통해서 대변인 선발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토론 배틀은 이 대변인직에 한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 토론 배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네. 경쟁 선발하겠다는 것 중에 한 가지 방안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연설대전도 가능하고 정책 공모전도 가능한데 우선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 토론 배틀이기 때문에 대변인직에 북한에서 이제 시도하는 것이고요. 다른 개방형 당직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조기에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선거 끝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수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그 길도 열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당의 어떤 그런 개혁 과제들을 제가 공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네. 이것들을 우선 업무 추진되도록 우선 만들어 놓고요. 음. 그 다음에 저는 당의 화합 그리고 대선 주자들에 대한 어떤 영입 시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는 다만 이제 대선 주자들은 영입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도 관심이 많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언론 노출이 안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출이 안 되도록. 네. 당사자분들께도 예를 들어 영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공개되면은 부담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반대로 제가 또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연락을 못 드린 분이 있다면 다소 위축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 가장 먼저 안철수 대표와 뭔가 만남을 좀 가질 것이다. 좀 순서로 봤을 때 그리고 주호영 후보에게 맡길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예. 안철수 대표를 가장 먼저 만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이라는 당과의 합당 절차라는 것이 네. 주호영 대표께서 성공적인 협상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이제 일부 조정만 남아 있기 때문에 가장 뭐 성과를 내기 좋은 지점이고 또 외부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지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토론했던 주 대표님께 그런 부분의 역할을 좀 기록해 줄 수 있느냐 여쭙고 주 대표님께서 좀 긍정적인 답변 주셨기 때문에 네. 그게 바로 추진하는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네. 또 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저랑 같은 동네 사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식적인 접근 외에도 네. 다른 형태로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당 예. 권은희 의원 여러 차례 이제 인터뷰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예. 굉장히 좀 이준석 이제 대표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래서 합당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들으셨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좀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이 이제 국회의원이 3분 계시기 때문에 네네. 사실 권은희 의원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사실 그거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좀 정리해가지고 네. 의견을 좀 저는 안철수 대표가 당의 대표시기 때문에 네. 그분의 의견을 주로 해서 저는 아마 협상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권은희 의원과는 좀 다른 결의 의견을 안철수 대표는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군요. 저는 제가 합당의 조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 조직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했는데 그 부분을 안 대표께서 또 다르게 또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언제쯤 만나십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주자를 안철수 대표는 합당 문제 때문에 만나는 것이지 대선 주자 특정인과의 만남이나 아니면 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소통하는 것도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도 그렇고 조금 그 로우키로 좀 조용하게 일을 계속 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홍준표 대표 복당 문제는 당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 때부터 활발하게 소통했고 저는 그 부분은 뭐 대선 주자에 대한 영입과는 별개로 그거는 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연소 당대표라는 역사를 쓰셨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평가도 있고 긍부정의 어떤 평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를 이제 비판하실 적에 어떤 뭐 갈라치기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여러 가지 공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이제 선거 과정이나 예전에 인터뷰 내용을 보고 2030 남성 쪽의 지지는 폭발적이지만 또 여성의 지지가 과연 그렇게 폭발적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적하는 언론 보도들도 많았었거든요.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분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또 제가 보완할 대책을 제시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논쟁이 있은 뒤로 방송 토론도 몇 번 나갔고 했지만은 사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이 여성 혐오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신 것 같고 뭐 우려된다 이 정도의 말씀이시라면은 뭐 고맙게 경청하겠지만은 실제로 이준석이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조치를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저는 그분들이 오히려 좀 과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용광로론을 발전시켜서 공존의 비빔밥론을 얘기하셨어요.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통합을 이야기하면 용광로라는 표현을 이제 뭐 나경원 대표께서 쓰셨고 네. 그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소위 멜팅팟이라고 해가지고 네. 미국에서는 다민족 동화에 있어가지고 백인 중심의 어쨌든 문화나 그런 사회로 그 융화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한동안은 멜팅팟 이론이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는 샐러드 볼이라는 이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각자의 어쨌든 고유성과 색채를 가지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우리 당에 지금 들어오길 바라는 만약에 아니면 나중에 합류할 수도 있는 그런 대선 주자들 중에서 고유의 개성과 색깔이 뚜렷한 분들이 있고 네. 사안에 대한 판단도 각자 다를 텐데 그것을 하나로 이뤄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렇게 폭넓은 영입을 하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별 사안에 대해서 판단도 다를 테고요. 각자 네. 그 고유한 개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래서 뭐 멜팅팟 또는 용광로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 개성을 지우는 형태의 통합에는 반대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탄핵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입장을 강요한 것은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저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구 연설에서 그 언급을 했었고요. 네. 앞으로 만약 영입이나 이런 것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당내에서 그런 것에 대한 입장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천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탄핵의 기존 입장은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군요. 저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저희가 TBS가 31주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그 이준석 대표님께서 이 고정 예. 출연도 과거에 좀 하셨고 출연 많이 예.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저희 TBS 섭외 요청을 잘 안 들어주시고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네, 앞으로 TBS와의 관계 어떻게 정립할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패널은 불러주면 다 나갔고요. 네네. 오히려 아침에 뉴스공장은 저를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약간 네. 그거는 제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그 불러줘서 나갔습니다. 뉴스공장도. 네네, 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대표님은 열심히 나와 주셔도 다른 예. 의원들이 거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같은데 어떻게 좀 독려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의원들 개개인 방송 출연까지 간섭하는 위치는 아니라 가지고요. 간섭보다. 뭐, 네. 예. 저는 뭐 어떤 언론에도 편견이 없습니다. 아, 어떤 언론에도 편견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인터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재밌게 전해드리는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어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오창석 평론가, 네. 오늘 드디어 얀센 백신 접종을 하셨다고 오늘 언제쯤 하셨습니까? 4시 반에 맞고 왔기 때문에 아, 얼마 안 됐네요. 약 정말? 2시간 정도 지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평상시와 전혀 다를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원래 독감 주사 맞을 때도 좀 아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직후에는 조금 아팠어요. 주사 무서워 뭐 이런 거예요? 주사 경보증이 좀 있습니다. 그렇구나. 철저히 주사는 안 맞으려고 하고 침조차 맞지 않으려고 하는데 동안의 비결이 어린이스러움이거든요. 물고 막 이러면 곤란해요 지금. 네. 손에 뭐 쥐고 들어갈까 생각했었거든요. 걱정이 돼서. 그래도 이제 어쨌든 얀센 백신을 맞으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2주 뒤에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의 그렇다고 완전. 볼 수가 한 번만 있겠죠. 맞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히 편리한 거죠.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원초적인 질문인데 네. 이 독감 백신 때랑 지금 이 백신과 이 바늘 크기나 사이즈가 좀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 왜냐면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네. 질문을 안에 들어가는 하는지. 내용물이 달라져야 되는 거지. 바늘의 크기가 더 커진다고 해서 뭐 조금 빨리 넣는다고 해서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바늘 크게 커지면 조금 빨리 넣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을 텐데.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접종 후에 6시간이나 7시간 또는 10시간 이후부터 이제 통증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네. 그 후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타이레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있는 그렇죠. 예, 진통제를 먹는 것이 좋다. 사실 저희 친동생도 이제 예비역이라서 어제 얀센 접종을 했는데 그렇군요. 본인은 안 아파서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안 아프면은 뭐 전혀 먹을 먹을 필요 필요 없죠. 없다고. 네. 근데 네. 새벽에 아파서 깼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이 접종 후에 바로 안 아프다 하더라도 네, 준비는 해놓고 있어요. 준비는 그래서. 해놓고 있어야 네. 된다라는 말씀을 꼭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가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저와 동생이 얀센을 백신을 맞았습니다. 네.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만 65세 이상이라서 지난주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요. 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라 오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어요. 아, 오늘요? 4인 네. 가족 중에 4인이 한 회 이상의 접종을 다 맞은 가족이 됐죠. 그러네요. 네. 옆 가족이 4인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8인 모임 제한을 풀어야 할까 말아야 될까? 다 이 맞았으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빠르게 풀어줘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다시 경기 회복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질병청과 정부가 계속 논의를 하겠지만 현장의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접종증 이게 사실은 이제 질병청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바로 접종 확인이 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빨리 풀어줘야 경기 회복 내수 진작도 빨리 될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백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한 20%는 맞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이제 추가로 하루에만 1차 접종을 마친 인원이 73만 명을 넘겼으니까요.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인구 대비 20.6%가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056만 5,400여 명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완료,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끝냈거나 혹은 얀센 백신을 맞은 경우 네. 그게 이제 28만 5,448명이 추가가 돼가지고 총 누적 인원이 네. 26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종이 완료된 사람, 네. 2차까지 다 끝난 사람의 비율도 벌써 5%를 넘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속도예요. 이게 이제 속도가 굉장히 4월 빨라요. 네. 그렇습니다. 4월까지만 해도 이게 전체 1차 접종이 2%대였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순식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위기 상황 혹은 전 국민이 집중해서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제 한국인들이 네. 이 적응력이 빠른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해 12월에 네. 다른 나라들 백신 접종 시작될 때 명랑시사에 출연해가지고 네네. 백신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다고 먼저 끝낼 수 있는 거 아니다. 아, 그렇죠. 기억나요. 이게 기억나요. 지금 한국의 어떤 저력을 보여줬을 때 네. 미국만 하더라도 50% 선에서 아직 지금 이제 진척이 크게 안 되고 있거든요. 50 넘어가면서부터. 그렇습니다. 50%를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정체되는 분위기인데 백신을 맞을 사람은 다 맞고 추가로 맞을 사람이 잘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미국 내에서는 또 백신을 완전히 불신하는 사람들이 꽤 굉장히 있잖아요. 많고요. 네, 특히 네. 이제 남부 지역에 더 그런데 그렇죠. 보시면- 우리는 전혀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늦게 시작했더라도 이 집단 면역은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저도 오늘 이제 예약하려고 두 군데 병원을 이제 막 그 소심하게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한 군데는 지금 노인분들 그 맞춰야 되는 약도 지금 안 나와가지고 젊은 분은 약 안 받는다고 또 끊으셨고 또 한 곳은 아예 전화 예약 안 받으시니까 네이버 가서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뭐 이런 얘기를 앱으로 하는 하셔가지고. 경우에 요즘 2초 컷이라고 네. 이 네, 저 한번 했다가 잔여 백신 나오면 2초 만에 없어진답니다. 네. 그것도 어저께인가 한번 했어요. 잠깐 예약을 할까 해가지고 딱 버튼 눌렀는데 자녀 0 이렇게 떠가지고 알림 받고 있다가 2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네, 저 같은 경험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역시 속도의 어쨌든, 민족이다. 네, 이런. 네.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오늘 오창수 평론가를 위해서 이 아이템을 준비한 것처럼. 네, 이제 맞은 이렇게. 사람이 실제로 나왔으니까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초반에 좀 길게 설명해 드렸고요. 하나만 이 네, TBS의 또 다른 방송 프로그램이기도 하니까 네네. 코로나 특보를 매일 합니다. TBS에서. 그렇죠. 네네. 저도 늘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2차까지 모두 접종을 끝낸 인구가 57%입니다. 57%. 네, 2차까지 모두 끝낸 인구가. 아직 60은 안 됐군요. 네, 60은 네. 아직 안 됐는데 2021년 1월 20일에 하루 확진자가 1만 213명이었어요. 그랬다가 6월 5일 일주일 평균이 1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대단하네요. 거죠. 그렇죠. 네, 수치만 봐도 이스라엘도 굉장히 힘들었죠 초반에. 그래서 더 빨리 시작을 하는 거였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슈 만나보죠. 저희 이준석 대표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이 방송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고 네. 누구보다도 경직되고 누구보다도 위기 질서가 잡혀 있는 보수 정당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그리고 원외 인사가 당대표가 됐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바라는 모습이 이런 것이다. 이제 파괴적 창조라고 하죠. 기존의 틀을 전부 다 깨버린 네네. 그런 창조적인 결과가 얻었고 그 이면에는 결과적으로는 현 집권 여당에 대한 분노와
대체 정당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이준석 현상에 바람을 불어넣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험 무대는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 오늘부터 이제 시험 무대에 오르겠지만 그렇죠. 당장 오늘부터. 당분간은 이러한 변화와 열망을 대한민국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 탄핵이라는 국면도 그랬지만 전 세계 어딜 돌아다녀도 내 손으로 선출한 적은 있어도 내 손으로 끌어내린 적은 참 쉽진 않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국가 최고 네. 지도자를. 네. 그만큼 대한민국이 다이나믹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했기 때문에 정치는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지 몰랐을 것이고 네. 1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재보궐선거를 이렇게 참패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몇 개월 후에 이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지도 네. 지속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권이 긴장해야 된다. 여야 모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좀 전에 이제 이승원 앵커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좀 놀란 게 네. 이준석 그 대표가 사실 굉장히 말이 좀 빠르고 급하거든요. 실제로는. 말 빠르죠. 네. 그리고 원래도 굉장히 좀 급한 편인데 조금 전 인터뷰는 보니까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좀 침착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초반에 지적됐던 것들 좀 불안하다. 네. 혹은 뭐 이제 젊은 혈기가 앞서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의식하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안정화되고 좀 여유를 찾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뭐 그 훈련이 되는 거지 그 과정 속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젊은 그 대표니까 더 이제 학습이 빠르고 뭐 아마 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양상을 봤을 때 상대 카운터파트인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국면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준석이 대표가 됐을 때 기대했던 불안 포인트들이 네. 전당대회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 조금씩 만약에 좀 이렇게 나아져 버렸다면 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더 까다로운 대표를 만나게 되는 거라서 네. 뭐 그 부분은 앞으로 민주당이 좀 고민을 깊이 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어떤 뭐 매기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쪽에서 이제 그 잘 되면 그 카운터파트들이 같이 발전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이 수치를 이제 봤더니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역시 이제 저력이 있었어요. 당원 투표에서는 확실히 1위를 차지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조직표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 투표, 이제 당원 투표가 40.93, 이준석 당대표가 37.4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표본만 보더라도 여전히 코어층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다라면은 본인의 약점이 드러날 경우나 본인이 흔들린다고 했을 경우에 언제든지 다시 반동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해서 함께 나가는 모습을 일단 초반에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나경원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답이 나오겠죠. 이 양가적인 측면이 다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나경원 후보하고 주호영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특히 네. 이제 당원 투표 당원에서. 같은 경우는 네. 과반을 훌쩍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단일화가 제대로 그 중진들끼리 이루어졌더라면 전당대회 결과가 양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기도 네. 하고요. 네. 오창석 평론가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여전히 당의 코어층은 그만큼 단단한 강성 보수의 네. 어떤 색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라서 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 대구 연설회 때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이제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 대표 이준석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인식에 대해서 당원들이 추인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좀 보여주는 거라. 당원표만 본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당원표만 나경원, 본다면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 두 후보가 가져간 당원표로 본다면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반대로 보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거의 60% 가까이를 득표를 그렇죠. 했습니다. 네. 58.8%, 59% 정도를 가져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네. 일반 여론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이제 국민 일반 여론에 가까운 표층에서는 젊은 이준석한테 기대하는 바가 그만큼 크다라는 걸 생각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코어 지지층은 또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이냐 이 현상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같이 봐야 되는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가 있었다고 느껴지는 것이 네. 58.76이고 2등이 나경원 후보인데 28.27이거든요. 주호영 후보가 10%가 안 됐어요. 네네. 나머지 세 후보가 두 자릿수도 안 됐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바람이 크게 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어쨌든 28.27을 얻었으니 이건 역시 여전히 보수 기성 지지자들은
젊은 정치인에 대한 기대보다는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조금 이따 우리가 그 얘기를 네.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최고위원회 득표까지 같이 놓고 생각을 그 얘기를 좀 해보면 해보죠. 아, 최고위원. 네. 네, 이번 그 뭐 전당대회가 굉장히 미디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양상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온라인 시대, 비대면 시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 뭐 전당대회 자체가 온라인으로 치러지기도 했지만 인기를 많이 끌어간 후보들이 대부분 미디어 주목도가 높은 후보들입니다. 이준석 대표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조수진 후보가 최고위원 득표 1위였고 배현진 후보가 2위를 했단 말이죠. 둘 다 이제 초선이고 3, 4위를 한 뭐 김재원 후보, 정미경 후보 같은 경우는 둘 다 다선이거든요. 다선이죠. 정치 경력이 굉장히 길고 네. 그래서 당 조직력도 강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뭐 유튜브라든지 혹은 이제 방송 출연이 많았던 그래서 미디어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당원들한테도 친숙하게 가고 특히 국민 여론 측면에서는 굉장히 득표에 유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앞으로 이제 다른 정치인들도 선거 전략을 짤 때 이 부분을 아마 주요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그 결과를 보여주는 선거였다. 이제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뭐 자력으로 하여튼 여성 후보들이 많이 최고위원에 당선돼서 아까 이준석 당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당회 인사들까지 인선 발표하면은 다수가 여성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뭐 정치적이든 뭐 여러 가지 색깔로 봤을 때 이 민주당과 어떻게 대비될까 이게 계속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앞으로 송영길 대표를 만났을 때 또 네. 최고위원의 어떤 두 장면들을 대조해 놓고 봤을 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당장 당대표 회동이 있으면 네. 누가, 그림이 어떻게 될 누가 것인가. 쇄신되어야 할 정당인가는 너무 뚜렷하게 볼 겁니다. 일단 이미지로만 봤을 때. 네, 이미지로만 봤을 때. 거의 블랙 앤 화이트 정도로 보이는. 왜냐하면 송영길 네. 당대표는 본인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86그룹에서 당대표가 된 건 처음인데 이게 어쨌든 정치가 86이란 단어 때문에 한 20, 30년 있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본인 나이와 무관하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미지로서는 네. 민주당이 완패예요. 뭘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쇄신돼 볼 겁니다. 다만 최고위원 후보군까지 보면은 구성은 너무 좋아요. 여성 후보도 3명이나 있고 네. 최고위원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까지 하면 당대표로 하면 30대가 3명이 냈어요. 배현진 후보, 김용태, 그리고 이준석 대표까지. 기본 두 분은 90년대생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쇄신된 이미지로 보이지만 또 뜯어보면은 내용을 봤을 때. 정미경 위원 네. 그리고 조수진 의원 그리고 배현진 의원 굉장히 강성 이미지입니다.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 친김무성계 이렇게 굉장히 또 올드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준석 당대표가 초반에는 밀월 관계로 잘 가겠지만 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협화음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되겠죠. 과거 이제 발언들이 좀 문제로 지적됐던 분들이 이번에 최고위에 그렇죠. 이제 당선되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아,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뉴스 원정대였고요.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현실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네.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상에서는 오늘도 뺏고 뺏기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등 가상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게 다 디지털 데이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 좀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최근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주로? 일단 최근에 이제 그 플로리다 시티에 있는 상수도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미국 석유관 업체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마비시킨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미국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였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였냐면은 옛날로 치면은 뭔가 그 연료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하면 뭐 파이프 라인이 고장났다. 네네. 뭐 펌프가 샜다.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기름이 못 온다. 이런 것들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온라인상에서의 공격을 통해서 어떤 조작을 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파이프라인은 그대로 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기름이 못 갔던 네. 이런 사태였고 이걸 만든 게 이른바 이제 해커들의 공격을 통해서 랜섬웨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커들이 아예 그 자체를 조정을 했군요. 네. 네, 공급이 안 맞습니다. 되도록. 네. 네. 송유관도 그렇고, 이 석유하면은 뭐 이제 파이프, 그러니까 왜 해커들이 가서 공격을 하고 싶은 그들만의 또 그게 있잖아요. 그쵸.
이 프라이어리티가 있는데 왜 석유에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뭐 일단은 이들이 얘기했던 이제 이들의 이제 그 FBI에서 조사했을 때 배후로 이제 나왔던 게 러시아의 이제 신생 랜섬웨어 중에 다크사이드라는 곳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들이 그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건 결국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어떤 어지러움을 만들 건 없고 네.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가장 파워풀하게 영향력 있을 게 뭘까라고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송유관이 막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건도 일어났는데 네. 어쨌든 이 연료가 올 때 이것을 이제 중간 시스템을 잡아버리니까 기름 자체가 못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요. 이제 네. 그 상황에서 랜섬웨어라고 하는 어떤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 때문에 거의 모든 게 멈춰버리니까 우리는 뭐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악의적으로 사회를 망치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나는 돈 주기 원하니까 비트코인 주세요라고 너무나 이제 심플하게. 네, 이렇게 이제 나왔었던 이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외에도 뭐 예를 들면은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의 프랑스 사업부도 랜섬웨어에 감염시켜서 뭐 740기가 이상 데이터 탈취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그때는 이제 뭐였냐면 비트코인 안 주면 기밀 데이터 공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뭐 이런 이제 어떠한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 예전에 사실 이제 해커하면은 그 이제 좋은 역할하는 사람과 나쁜 역할하는 사람이 좀 그렇죠. 나눠져 있잖아요. 네, 화이트 해커라고 화이트 해커, 이제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사회적인 메시지 예를 들어 처음에 이 석유 이쪽에 파이프라인을 공격했다고 했을 때 네. 막연히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 환경 얘기 뭐 이런 거를 생각했고 기사를 봤는데 네. 네, 돈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송유관 업체들 이제 해커들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뭐 협박하고 이제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테러리스트라면은 지금은 해커들인데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름을 말씀하신 대로 화이트 해커랑 막 해커들이 싸울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네. 그러지 않고 해킹 사실 발견 당일에 바로 해커들한테 비트코인 줬다고 합니다. 바로 줬어요? 네, 그래서 500만 달러, 그러니까 56억 5천만 원어치의 이제 비트코인을 줬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미 행정부도 사실을 인지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줬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돈을 받자마자. 바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호가 걸린 거야. 랜섬웨어라는 것 자체가 악성 코드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를 걸어버리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결국엔 돈을 받았으니까 다시 암호를 푸는 풀어주는, 걸. 그 코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코드 자체가 너무 느리게 계속 백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가 암호가 걸린 걸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네, 수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네. 자체 백업 시스템을 통해서 복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돈은 줬는데 그렇다면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 것보다 오히려 자체 백업 시스템이 더 빨라서 돈은 주고 그것에 대한 복구키는 받았지만 그냥 자기네들이 있었던 게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1시간 뭐 하루만 늦어져도 금액의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좀 빨리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돈은 줬고 데이터는 받았지만 결국 복구는 본인들의 데이터 백업으로 했던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FBI도 이렇게 뭐 대가 지불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자로 하여금 많은 피해를 노리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공식이잖아요.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물론 네. 이제 각 정부가 그렇게만은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협상을 시작하면 돈 되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이제 테러를 일으키고 뭐 납치 뭐 등등 있으니까 이 해커도 근데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인지요. 근데 여기서 네.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가지 대처를 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대처를 해서 이게 러시아 쪽에 배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푸틴한테 계속 어필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 왜 FBI가 못 잡느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그래도 어쨌든 좀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56억 중에요. 네. 90% 정도의 몸값을 다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비트코인은 이거 뭐 거래 내역도 안 났고 말이니까 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트코인 자체를 뭔가 풀지는 못했지만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 받은 것들을 네. 또 모르는 익명의 계좌로 계속 돈을 돌려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데이터를 찾아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결국에는 이러한 그 비트코인 전체 중에서 90%를 이제
회수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회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 하지만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돈은 회수를 했지만 네. 공격의 배후 자체를 아직 찾지는 못했던 상황이고 이런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찾아내려는 노력들을 지금 FBI에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슨 영화 한 장면 같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여담이지만 FBI가 이런 거 비슷하게 어떤 그 해커들을 위해서 해커들을 추적하는 이러한 앱들도 만들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해커들을 위한 앱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FBI에서 만들어서 함정수사도. 올가미. 네, 뭐 이런 것들까지 요즘 최근에 이제 그 정말로 네.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 전쟁, 사이버의 어떤 수사들이 그럴 것 실제로 같네요. 일어나고 있는 네.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이건 같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이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네. 계속 이제 러시아와 으르렁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만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싸움이 이런 싸움이 더 잦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해커들 맞습니다. 공격이 이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국내에서도요 랜섬웨어 신고 건수가 127건이 넘었고요. 올해 5월까지만 해도 55건. 그러니까 작년에 127건이었는데 올해는 5월까지 55건이나 있었습니다. 벌써요? 네, 배달 대행 플랫폼 기업 한 곳이 랜섬웨어로 공격 시스템 마비돼서 점포 라이더까지 매출 피해 있는 일들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렇게 큰 어떤 랜섬웨어 자체에 대한 것들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네. 과거에 우리 뭐 한수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해킹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랜섬웨어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하게 좀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방어가 된다는 게 제일 심플한 건 뭐냐면 네. 인터넷선을 그 이제 메인 시스템에 연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차단시켜놔서. 네, 내부망으로만 도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관리할 때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뭐 해킹 이슈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서는 좀 안전하지만 향후에 이런 어떤 공공망에 대한 공격들은 네. 계속적으로 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랑한 트렌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사회문화 이슈를 퀴즈로 이야기해보는 5%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TBS 개국 31주년을 맞아서요. 특별히 그동안 연결했던 모든 분들이 총 출동하십니다. 차례로 만나보죠. 홍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나 레드홍입니다. 네, 안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계동 주민 안프로입니다. 네, 김프로님. 안녕하십니까. 공장장입니다. 네, 이프로님. 예, 안녕하세요. 이프로가 두 분이시네요. 이 프로가 또 있어? 이 프로는 원래 난데, 목소리만 들어도 막 이 프로는 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기요, 사회자. 네네. 2%를 둘을 섭외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경기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제작진이 동시에 섭외를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겹쳤어요. 이거 섭외가 너무 악의적인데요. 네. 아닙니다. 예. 이프로님이 두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은 편의상 그냥 이지사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 네, 그나저나 공장장님은 진짜 오랜만이세요. 저도 나오고 싶었는데, 라디오 본부장님이 안 똑같다고 해가지고, 섭외가 안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랬군요. 저희 사실은 퀴즈 첫 시간에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때 뭐 살짝 비슷한 부분도 있었는데. 웃는 건 비슷했다, 이 말이죠. 네, 조금 더 연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프로님 이제 버스 타셔야죠. 참, 그 인터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어디 가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시라는 게 아니라 경선 버스 있잖아요. 이 버스 놓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경선인데 지금 버스 카드 한참 꺼내들고 있는데 버스 언제 오는 겁니까? 내 첫사랑 이름도 경선이었는데 날 잡버리고 다른 남자 만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무튼 이번 경선 절대로 안 놓칠 겁니다. 네. 나도 경선이하고 첫사랑의 추억이 있지. 어렸을 때 얼마나 뜨겁게 만났었는지. 철없던 마음으로 아마 사랑을 나누었지. 저기 두 분이요. 혹시 뭐 삼각관계 이런 거예요? 같은 분을 지금 놓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참, 난 조경선이에요. 난 박경선. 다행이네. 나한테 여자 이름에 경선이가 많았어요. 네. 이프로님 이준석 대표 당선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할 말이 왜 없어? 준석 씨, 이 대표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줘봐요. 나도 백신 맞고 여행 가고 싶어요. 네, 조만간 트래블 버블로 단체 해외 여행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죠.
예, 법을 잘 지켜야 여행도 갈 수 있는 거죠. 예, 법 잘 지키는 사람이 가는 여행, 그게 트래블 버블입니다. 정치인이 범법을 하면 그냥 범법자인 거죠. 오, 그거 엊그제 재벌가 일베에게 2탄인가요? 아니요, 그냥 PD가 원고에 써준 대로 읽었는데. 오늘 사실 출연자가 너무 많아서 한마디씩만 해도 시간이 다 가겠어요. 이제 그만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저는 왜 빼먹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계속 조용히 계셔서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이 상계동 카페에서 이준석 대표 만나실 건가요? 만나자고 했으니까 만나야 하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뜨아를 좋아하는데 만나서 같이 뜨아를 시키면 얘기가 잘 된 거고요. 저쪽이 아를 시키면 버스 못 타는 거죠. 네, 다들 한마디씩 주고 받으셨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드릴게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 보통 서울 등 중부 지방은 6월 24일 정도에 시작하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2, 3일 일찍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 유통업계가 긴장한다고 하죠.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다양한 신제품을 준비하는데 장마 때문에 숲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장마가 일찍 시작하면 이것의 매출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우유, 달걀, 향료, 설탕 따위를 넣어서 크림 상태로 얼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TBS 개국 31주년을 맞아서 총 31분께 드리는데요. 출연자분들이 상품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녹용즙 세트, 디저트 상품권, 층간 소음 매트, TBS 먹업 세트를 드립니다. 그중 한 분을 뽑아가지고 우리 상품을 다 드린다고 합니다. 참, 이건 무슨 럭키박스예요? 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들으시고요.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바닐라입니까? 쪼꼬입니까? 나는 쪼꼬가 좋은데. 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책임져 주시는 분 오셨어요.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노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봉하는 가슴과 가슴이 네, 조용필의 비련. 이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들은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사건인지 오늘의 사건은 남편 단명한다며 기도비 60억 챙긴 무속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건, 오늘 사건은 제가 좀 연기를 몇 번 중간중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기? 네. 무속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지갑이 열리는지 우리가. 연기까지 우리 또 신유진 변호사가 준비해 오셨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60억을 한 사람한테 받은 건 아니고 이제 오피스텔에 신당을 차려놓고 네. 계속 점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제 네. 그렇게 겁을 줘가지고 네. 그리고 그걸 속여가지고 그래서 10년간 최근 10년간이나 10년간.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죠. 그러네요. 네, 직업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60억이 된 거예요. 토탈. 근데 피해자가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한 40분, 41분 정도 되고 700여 차례나 돈을 뜯어냈다고 해요. 이 40여 명으로부터. 그리고 네, 지속적인 피해자. 이 중에서 이제 돈이 가장 많이 나오겠다라는 피해자한테는 그 강도라든지 이런 걸 잘 조절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2명한테만 무려 25억. 2명한테요? 네. 10억 이상씩 낸 거예요? 평균? 한 번에 이제 많게는 와.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받아내면서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추가 기도비를 더 내라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와, 이게 너무 어떤 식이냐면은 네. 아유, 본인 팔자에 살 기운이 있어. 너무 먹혀 있어. 너무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 아유, 살 푸는데 50 들어요. 근데 네. 칠성 기도는 2배가 들어요. 그 칠성기도.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아유, 이별수가 있어. 이별수가 있어. 아유, 나한테 기도 안 바치면 사업이 망해. 그러니까요. 사업 망한다, 누가 단명한다, 애가 아프다, 대학 네. 못 간다, 별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이게 점 보러 가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막 기쁜 일에서 막 너무 행복해. 막 세상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없죠. 뭔가 이제
걱정 근심이 네. 있어요. 공허함이 있고 이래서 가시는 걸 그 텐데. 걱정 근심을 살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 이 무속인들이 신뢰를 받으려면요. 네. 좋은 얘기만 해주면 안 돼요. 아 당신 보니까 얼굴에 좋아. 막 하트가 이러면 안 돼. 신뢰 받으려면 센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난 이렇게 센 말을 하지만 이게 당신한테 독이 되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기분 나빠서 집에 갔다가도 네. 그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신 분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기분 나빠서 내가 그냥 그 사람 그 값으로 네. 기도를 드리겠다. 처음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담그는데 자꾸만 이제 더 액수가 올라가는 거죠. 심리적으로 계속 사람을 이제 그렇죠. 그 늪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직업. 네. 이 무속인에게 네. 이 남편이 예를 들어 단명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막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남편이 단명한다. 근데 뭐 이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좀 더 빨리 기도를 드리고요. 속된 말로 단명한 날짜를 좀 땡겨주실 수도 있나요? 이혼하실 분들은. 네, 이혼하신 분들은 별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그런 분들은 계시는데 네. 실제로 집안에 아픈 분이 계신 분들, 실제로 집안에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예를 들면 정신병에 걸린 분이 만약에 있다 집안에 네네네. 그런 분들은 어디다가 믿을 데도 없고 뭐 할 방법도 없으니까 이 무속인이 하는 말이 그냥 믿던 안 믿던 그걸 따라야지만 혹시라도 이 사람 병이 낫는다는데 내가 이걸 안 해서 이 사람 병이 안 나면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상 이렇게 신들리는 거 막 신내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미신이라는 건 알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뭔가 이 마음이 좀 따로 놀 때가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그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굿 문화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무당, 그 굿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불안한 심리, 네. 뭐 공허한 심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기회를 틈타서 돈을 뜯어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메커니즘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게 명백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이게 예전에 이제 예전 판례 중에는 조상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이별하고 사업이 망하고 조상 천도제를 지내면 다 해결이 된다. 맞아, 그러신 분들 많죠. 라고 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의 판례는 이 자체로 그 피해자의 직업 그리고 피해자의 학벌, 경험, 지식 이런 거를 다 평가했을 때 이걸 속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심 믿었던 거 아니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건가요? 믿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근데 그냥 다만 그랬더니 그럼 나는 겁먹었다. 겁먹어서 줬다라고 했어요. 공갈죄로. 네네. 그렇게 길흉화복 예를 들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내가 그 일을 일으키게 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게 할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것도 협박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예전 판례에서는 이게 그 피해자지만 그 사람의 모든 걸 평가한 거죠. 뭐 지식, 성격, 경험, 직업 이런 거를 다 보건데 이거를 믿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판례가 다시 나왔어요. 대법원 판례가. 네네. 판례가 바뀌었습니까? 네, 대법원 판례가 보니까 수법이 너무 악랄해요. 네, 악랄한 거예요. 실제로 그 이제 자신이 무속인이라고 하면서 그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런 걸 빌미로 조금 야금야금 하면서 마지막에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제일 큰 돈이었거든요. 5천만 원을 편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당신의 가족을 나한테 데리고 오면 내가 걔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직접 데리고 왔어요? 왔어요. 그 집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이 혼자 길을 걷다가 정신병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혼자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극적이다. 너무 무너지는 거죠.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고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한 번도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고 그냥 뭐 간호조무사 일을 하시다가 뭐 이렇게 다른 일을 그냥 그런 거지 이분이 정말 실제로 무속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당을 차려놓거나 실제로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숨 쉬는 동안에도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다. 난 숨 쉬듯이 너무 숨 쉬듯이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를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내는 게 아니다.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받아서 기도비를 받아서 생활비를 써도 나는 그 상관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사기죄다. 기존에는 이제 판례를 봤을 때 사기죄를 명백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거나 없었는데 2017년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이 정말 무속인인지 그리고 기도비를 받았으면 사실은 정말로 굿을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쓰였는지
정말 신전이 있는지 뭐 네네. 이런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학업심에서도 네. 그 무속인들에 대해서 내가 사실 속았다. 내가 준 돈이 벌써 뭐 1억이다라고 해도 실제로 그 몇 차례에 걸쳐서 굿을 정말 실제로 했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무속인이 맞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뭐 크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신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갖고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 아, 그래요? 예. 뭐 노동의 대가입니까? 그렇진 않고 종교적인 방법에 의해서 네. 이거는 합당하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다. 다만 그 액수가 뭐 너무 굿에 크다, 대해서 작다. 굿에 대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법원에서 그런 자체를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말 안 한 경우, 무속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네. 안 한 경우는 명백하게 이제 사기죄의 맞습니다. 범위 안에 드는데 네. 실제 뭔가를 하는 경우는 그건 좀 판단하기 애매한 그런 경우는 상황이 꼭 됐네요. 그런 경우는 이거를 반드시 사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아니면은 그 방법이라든지 그 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예를 들면 지금 이번 같은 경우 60억이고 60억이고 2명한테 25억이면 네, 2명한테 25억. 이 정도면은 너무 이거는 심한데. 이건 자신이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낫게 해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경찰 수사 중이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사기죄 저는 적용이 돼서 제가 볼 때 실형, 네 실형이 선고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기죄는 설명을 해주셨고 네. 불안감을 조성해서 금품을 갈취한 건데 네. 만약 그렇다면 공갈 협박죄는 어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 아니면은 뭐 네 가족 죽을 거야.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공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갈죄라는 게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공갈죄거든요. 네네. 돈을 뜯어내는데 수단이 협박이라 되고 이 협박이라는 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반인으로 하여금 저 정도의 말을 들으면 정말 겁을 먹겠구나라고 하려면 예를 들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면 겁을 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 상대방이 뭐 이런 걸 하든지.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시켜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그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지 네.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을 시켜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그럼 나는 너무 미국 대통령을 그러니까요. 네네. 절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뻔히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웃겠죠. 코웃음. 야 공갈이 되지도 않아. 협박 무섭지도 않아라고 할 텐데 기륭화복이 그런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똑같아요. 그 제3자를 시켜서 기륭화복이라는 네.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과연 내가 기륭화복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과연 지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 사람한테 믿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내림이 신실해서 내가 그거를 지배해가지고 너의 만약에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네. 너네 집을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믿게 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협박이 성립이 돼서 공갈 협박죄. 공갈까지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 정말 코웃음 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네가 무슨 네 주제에 무슨 네가 어디를 누구를 해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코웃음 치면은 그건 공갈죄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일단 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네. 반응하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네요. 같은 얘기를 그거를 해도 이제 반응을 다르게 할 테니까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기보다는 그 기륭화복 자체를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사실 믿게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그렇죠. 네. 그 사람의 의식을 완전 지배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은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요? 이 무속인이 뭐 이렇게 해주겠다 뭐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앞나가 맞지 않았어. 네. 그럴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재판 가서. 사실은 이게 만약에 정말 이게 네. 이 사람이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 무속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사기꾼인지 네. 그리고 아니면은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무속인인지에 따라 달라요. 아 그렇구나. 진짜 무속인한테 네. 줬던 돈은 환불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기꾼한테 줬던 돈은 환불 네. 가능하다. 환불 가능하다. 아. 네. 알겠습니다. 환불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명랑시사에서는 TBS 개국 31주년을 맞아서 포스트 코로나와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연속기획 인터뷰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우리의 마음 건강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요즘 심리 방역 네.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방역 하다가 심리 방역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뭐 마음 방역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심리적으로 감염되는 것을 막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은 감염 시기에는 사람들의 공포, 또 불안, 또 헛소문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처럼 감염되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과학적인 사실을 잘 믿고 불필요한 과장된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네. 국민들이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이제 심리 방역의 주된 임무입니다. 네. 네. 이제 처음에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작년 초에 네. 이제 그 자체에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렇죠. 네. 뭐 심리 방역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이제 박사님처럼 이제 전문가들이 이게 정말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목소리가 어느 순간 확 커졌더라고요. 네. 언제부터 그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사실 박사님께서는? 그 코로나 네. 시작 때 함께 지금 막 우리 백신 맞잖아요. 네네. 이 실제적인 백신 전에 사실 코로나 시작과 함께 마음 백신이라고 해서 마음으로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를 막는다. 그런 활동은 아주 초기부터 2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 초기부터 네, 그러셨군요. 초기부터 시작이 네.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포를 이겨내면서 저희가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마스크 사재기 조금 있었고 네네. 그 외에는 뭐 사재기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어디에 고립된다든지 이주된다든지 이런 기현상이 없었는데요. 이런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어떤 집단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작업은 저희가 이제 초창기부터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큰 여러 가지 놀랍고 학교도 안 가고 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네, 완전히 고립감이 심했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 코로나로 인한 혐오, 코로나로 인한 분노 이제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심리 방역 작업이 조금 더 확대되고 네. 또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천장님이 네네. 상반기 조금 지나면서 이제 하반기에 더 중요한 건 심리 방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기억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분의 조절, 스트레스의 조절. 왜냐하면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백신 소식도 아직 감감. 또 몇 년 치료제 걸린다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백신.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안이나 공포나 우울이 더 심해질까봐 네. 이제 정경 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작년 상반기 지나면서 코로나 우울이 대두되면서 그때부터 심리 방역이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지금 네. 서울시 이 코비드 그러니까 심리지원단. 네, 심리지원단 단장을 맡고 네.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그렇다면 하고 계신가요? 이제 저희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네네.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만 불안한 게 아니라 또 그 가족만 불안한 게 아니라 격리된 사람만 불안한 게 아니라 시민 전체가 불안하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마음 처방전, 또 시민들이 마음을 잘 달랠 수 있는 마음 백신 이런 시민 전체의 마음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심리지원단 사업을 이것도 거의 2월 달에 시작했고요. 작년에요. 거기서 하는 일은 네. 시민 처방전 발행, 마음 백신 보급, 그다음에 격리자나 네. 야간에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상담해주고 아, 전화도 받고. 네. 그 초기에는 상상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아. 이 내 감기 증상이 코로나 맞냐 안 맞냐 맞아요. 이런 네. 불안 때문에 어딘가에 정보를 요청할 분들이 계셨는데 이게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그 전화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초창기와 지금은 조금 결이 달라졌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이제 조금 뭔가 양상이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주로 이제 작년에 네. 어떤 분들이 주로 전화를 하셨고 또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나요? 네.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전화통화 통계를 내보니까 네. 여성 중에서는 20대 여성이 굉장히 전화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여성은 20대 여성이 피크였고 내용은 우울, 불안,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호소하셨고요. 잡을 계속 잃고 네.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 자체로도 20대 여성 전화가 이렇게 많이 들 줄은 몰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남성들은 아무래도 이제 40대, 50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분들이 이 자영업 자리나 또 여러 가지 알바 자리를 잃으면서 이제 비정규직 자리를 잃으면서 아버님들의 전화가 많았어요. 그렇죠. 아버님들의 가장들. 전화는 제일 많은 건 역시 우울, 그다음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전화를 작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네. 아이들 처음에 이제 박사님
의사들이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발달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네. 많이 주셨잖아요. 네. 마침 박사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상처에 관해서 책을 쓰셨는데 요즘 네. 아이들은 어떤 상태로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많거든요. 너무 일단 많죠. 네. 전쟁 후에 가장 학교를 안 나간 시기예요. 우리 현대사에서 작년 180여일 출석일 중에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90일밖에 안 나갔대요. 90일. 그러니까 반은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때 이제 공부도 못했지만 학교도 경험 못하고 친구 경험도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잃어버린 게 많죠. 네. 아이들의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친구 관계 또 추억에 남는 수학여행 체육대회 그다음에 사실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공부도 그래서 훨씬 적게 하는 성적도.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는 큰 손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워낙 오래전이긴 하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공부하러 간 기억은 별로 없고 아이들 친구 만나러 가고 네. 뭐 체육대회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이 더 커요. 사실은 네. 수업 자체보다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뭐 학교라는 게 다 비슷하겠죠. 네. 그래서 너무 외롭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집에만 있으면서 또 부모님과 갈등도 맞아요. 또 크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작년에 어른들은 제일 걱정한 게 네. 공부랑 스마트폰이었고요. 아이들은 제일 걱정한 게 친구 문제였는데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그러네요. 범주가 아예 다르네요. 사실 작년에 네. 이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갈등이 커서 네. 가족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아서 정말 학교가 빨리 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가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나이대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네. 뭐 어떤 학습의 측면에서 그렇지만 어떤 사회성 네. 길러지는 그 공간이 또 학교이기도 하니까요. 네. 몇 살 때 가장 중요하고 예민합니까? 사실 이제 이거 들으시면은 네.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나 이러실 텐데 네. 세계적으로 이 아동 청소년에 관심 있는 의사들이나 발달학자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사실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태어난 아이들이요? 코로나 베이비. 왜 그러냐면 사실 정말 중요한 발달적 시기거든요. 생후 네. 첫 1년, 2년, 3년.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만약에 봉쇄된 국가에 살았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못 보고요. 삼촌, 이모, 고모 그분들의 얼굴도 못 보고. 또 바깥에 잘 나가지 않으니까 공기도 못 쐬고 그렇죠. 햇볕도 못 쬐고 오직 엄마, 아빠 잠깐 엄마를 하루 종일 봐야 되는 엄마로서는 독박 육아로 육아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러네요. 아이들은 애착의 문제를 가질 가능성도 높아서 유럽연합이나 이런 이제 그런 과거에 봉쇄 경험이 있었던 국가들은 계속 이제 엄마들에게 이제 응원의 편지를 보내고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네. 육아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남편의 육아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고 또 아이와 엄마 사이 애착을 안정적 애착을 맺기 위해서 엄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도 상당히 많이 나갔죠. 우리는 사실 그런 데까지는 사실 신경을 좀 못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제 네. 뭐 언어를 배울 시기랄까, 네. 뭐 사회성을 기를 시기랄까, 뭔가 조금 머리가 큰 다음에 그래서 한 뭐 6살, 7살 혹은 8살 정도 말씀을 하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예상을 하고 그랬어요? 있었는데 네. 코로나 베이비 코로나 베이비. 얘기하시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BBC에서도 코로나 시기에 어른들을 많이 못 만날 때 아이들 이렇게 육아해라. 사실 작년에도 독박 육아했다고 네네네. 30대 엄마들의 스트레스가 급증해서 그랬겠죠. 30대 분들의 뭐 전화 자살 시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주목하지 않았지만 네. 이런 시기에는 보이지 않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 또 제일 어려웠던 대상이 특수 아동이었어요. 특수 장애 아동. 네네. 공공센터도 이제 안 하고 안 하니까. 특수 학교도 안 하고 이럴 때 아이가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를 집에서 엄마가 돌봐야 되는데 맞벌이 가정의 엄마는 이걸 돌볼 수가 없는데 네네네. 또 중증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을 감금하고 지낸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저희가 보내서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뭐 없어야 되겠지만 네.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코로나 베이비 또 코로나 시기에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육 당국에서도 발표했는데 실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고 주로 학교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학습 결손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런 통계가 있었고 특히 이제 집 상황이 어려운 그렇죠. 그러니까 맞벌이는 이제 돌봄이 조금 부족한 집에서는 아무래도 더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네, 수치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입장이 다양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도 못했지만 공부 이외에 또 배우는 거, 네네. 그것도 사실 학습의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협동하는 거, 같이 공부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것은 현저히 당연히 떨어졌고요. 혼자 공부하는 건 차라리 아이들이 혼공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나마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했지만 네. 같이 하는 공부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또 학력이 떨어지기도 했고 네. 또 가정 환경에 따라 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되게 억울하다. 집이 넓고 혼자 공부하기 충분한 그런 집에 안에 아이들과 또 형제가 많고 또 장비가 부족하고 또 집이 공부 형편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공부할 곳이 없었다. 너무 그래서 극단적이죠, 이 상황이. 네. 학력의 차이가 사실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차이도 담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사회성도 이제 보충이 필요하고 그런 환경으로 인한 어떤 영향도 고려해서 다양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우울해지고 저도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특히 20대 여성들의 어떤 뭐 자살률이나 이런 것도 높아졌다라는 얘기도 전보다 전반적으로 다 청소년들의 어떤 자살 시도나 자살률도 높아졌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자살자 수도 증가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팬데믹 시기 그 안에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10대, 20대인 것 같아요. 자기 삶의 중요한 친구 시기에. 만나지 못하는 거, 네. 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 네. 그다음에 직장에서 쉽게 잘리는 거, 이제 숙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네. 자살자 수가 많이 늘어서 가끔 어른들이 이 가족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에게 가족으로 충분하지 그렇지 않기도 않죠. 하고요. 네. 또 아이들이 친구 없는 외로움 이게 정말 큰 외로움이다. 이런 거를 어른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장 김현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퀴즈 정답은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아이스크림. 어떤 분은 아이스 캐키 뭐 이렇게 주셨는데, 네. 오늘 TBS 개국 31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31명을 뽑았는데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에도 올려두고 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네, 명랑시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